소 한 마리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돌쇠. 송아지를 사러 간 장터에서 다 죽어가는 노비 여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고 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돌쇠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번듯한 어른 황소 한 마리를 사서 자기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늠름한 어른 황소는 그 값이 무려 30냥이나 했습니다. 10년 세월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집신을 삼아 악착같이 모았지만 돌쇠의 전대에 든 돈은 고작 10냥이 전부였습니다. 황소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돌쇠는 이 돈으로 어린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 정성껏 키워보리라 마음먹고 매일같이 장터를 기웃거렸습니다. 이내 장터에는 바보 머슴이 10냥을 들고 송아지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장터를 떠도는 한 사기꾼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어느 날 우시장 구석에서 서성이는 돌쇠에게 사기꾼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사기꾼은 혀를 차며 돌쇠를 호통쳤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장터 바닥을 백날 뒤져보게. 누가 미쳤다고 어린 송아지를 판단 말인가. 그놈을 풀먹이고 염을 먹여 어른 소로 키워 팔면 값이 2배, 3배로 뛰는데 어떤 바보가 송아지를 내놓는단 말인가. 돌쇠가 시무룩해져서 고개를 푹 숙이자 사기꾼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하도 딱해서 내가 특별히 힘을 좀 써보겠네. 마침 내가 아는 곳에 송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 다음 장날에 자네가 10냥을 딱 준비해서 이 자리로 오면 내가 그 귀한 송아지를 자네에게만 슬쩍 넘겨주겠네. 사기꾼의 시커먼 속내에는 어디서 다 죽어가는 병든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 바보 돌쇠의 피 같은 10냥을 꿀꺽 삼킬 작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돌쇠는 그저 송아지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밤새 품에 안고 자던 엽전 10냥을 단단히 챙겨서 누구보다 일찍 읍내 장터로 부랴부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 송아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돌쇠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우시장으로 급하게 뛰어가던 돌쇠의 발걸음이 길목을 지나던 찰나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한 노비상이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여인 하나를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정을 잔뜩 칠하고 다해진 거짓골에 누더기를 걸친 연희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병이 들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리여리한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덜덜 떨리고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다 죽어가는 병든 노비를 사서 어디에 쓴담. 힘이나 쓰는 튼실한 사내놈도 아니고 저리 약해 빠진 계집을 사봤자 밥만 축 내다가 며칠 못 가 초상 치르기 딱 좋겠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다들 외면하자 잔뜩 화가 난 노비상은 땅바닥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답답하군. 저렇게 삐쩍 마르고 병든 계집을 어디다 써먹는다고, 쯧쯧. 어이, 칠성이.
이 쓸모없는 계집 당장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저기 으슥한 산속에 대충 갖다 버려라. 괜히 장터 한복판에서 숨 넘어가면 장사하는데 재수만 옴붙는다. 노비상의 매정한 호통에 연희는 절망한 듯 푹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발걸음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산에 버려진다면 저 가엾고 여린 목숨은 당장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10년을 그리던 송아지도 중요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사람의 목숨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비상의 수하가 연희를 억지로 끌고 가려던 찰나 돌쇠가 불쑥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노비상과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돌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피같이 모은 엽전 10냥을 꺼내어 노비상 앞에 덥석 넘겼습니다. 여기 10냥이 있습니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그 사람 산에 버리지 말고 제게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횡재에 노비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갖다 버리려던 참에 무려 10냥이라니 뒤도 돌아볼 것 없는 장사였습니다. 노비상은 돈을 냉큼 채어 들고는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송장 치우는 값치고는 아주 후하구나. 옛다, 데려가서 지지고 볶든 내놈 마음대로 해라. 노비상이 도망치듯 자리를 뜨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머슴놈이 기어이 미쳤구나.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10냥으로 다 죽어가는 거지 송장을 샀어.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돌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덜덜 떠는 연희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칠고 커다란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에 조심스레 엎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산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돌쇠는 행여나 등에 엎인 연희가 찬 바람에 더 아플까봐 자신의 낡은 옷자락으로 그녀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황송아지 대신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숫검정 투성이에 병든 연희를 업고 걸어가는 돌쇠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보 머슴의 굽은 등 뒤로 장터의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집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작고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돌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연희를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식량으로 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쌀을 박박 긁어모아 정성껏 미음을 끓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알아누운 연희의 입술에 조심스레 미음을 떠 넣어주고 밤새도록 찬 물수건으로 펄펄 끓는 이마에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돌쇠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연희를 간호했습니다. 돌쇠의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꼼짝도 하지 않던 연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돌쇠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버려지지 않고 이 순박한 산의 보살핌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편에 있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맑은 물을 길어 올려 그동안 얼굴에 잔뜩 발라두었던 숯검정과 흙먼지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거칠고 시커먼 허물이 벗겨지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눈부시게 뽀얀 피부와 단아하고 기품 있는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때마침 나무를 한 짐 지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돌쇠는 물기를 닦아내는 연희의 모습을 보고 그만 제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다 죽어가던 불쌍한 여인이 이토록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돌쇠가 구해다 준 낡고 소박한 무명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거친 무명천으로 지은 옷이었지만 연희가 입으니 마치 귀한 비단옷을 두른 듯 태가 났고 기품이 흘렀습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돌쇠를 향해 연희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생면부지에 저를 거두어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닙니다. 훌을 털고 일어나셨으니 그것으로 참으로 다행입니다. 배가 고프실 텐데 얼른 들어와 욕이라도 하십시오. 연희는 자신을 대하는 돌쇠의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신의 정체와 사연을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에게 자신의 무겁고 참혹한 과거를 말해 불필요한 걱정과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몸이 다 낫는 대로 이 집의 은혜를 갚고 자신의 몫을 해내리라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을 완전히 추스른 연희는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서는 돌쇠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집에서 푹 쉬시지 않고 어찌 따라 나서십니까? 돌쇠가 만류했지만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나았으니 밥값을 해야지요. 곁에서 일손을 돕겠습니다. 산에 도착한 돌쇠가 평소처럼 낫을 들고 닥치는 대로 땔감을 베어내고 칡뿌리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희가 무성한 잡초 더미 사이에서 작은 풀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어 들고는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잡초가 아니라 아주 귀하게 쓰이는 약초입니다. 돌쇠가 갸우뚱하며 풀잎을 바라보자 연희는 양반가에서 남몰래 책을 읽으며 익혀두었던 방대한 지식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지천으로 널린 풀 같아 보이지만 잎의 모양과 줄기의 색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열을 내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귀한 약재입니다. 그저 캐어서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에 씻어 그늘에서 사흘을 바짝 말린 뒤에 뿌리의 잔털을 깔끔하게 다듬어 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약방에서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쳐서 값을 쳐줄 것입니다. 돌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산을 탔지만 약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돌쇠에게 연희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곁에 찰싹 붙어 앉아 어떤 풀이 돈이 되는 귀한 약초인지 또 어떻게 손질해야 상하지 않고 좋은 상품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며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희는 밭일에도 지혜를 보탰습니다. 무작정 괭이질만 하던 돌쇠에게 흙의 물기를 살피는 법을 알려주고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를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비가 크게 올 절기입니다. 지금 미리 일항을 높여두어야 애써 심은 작물들이 물에 잠겨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친 무명 한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연희의 입에서는 언제나 돌쇠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 지혜로운 방법들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연희가 일러주는 대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돌쇠의 우직한 성실함과 연희의 영특한 지혜가 합쳐지자 텅 비어있던 돌쇠의 초가집 마루에는 어느새 잘 마른 귀한 약초들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고 척박했던 밭에는 푸른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손질하여 바짝 말린 약초들이 어느새 지게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돌쇠는 산더미 같은 약초를 짊어지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약초가 워낙 많아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돌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연희도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개치마를 푹 눌러 쓰고 돌쇠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돌쇠가 찾아간 곳은 읍내에서 가장 크고 돈이 많기로 소문난 큰 약방이었습니다. 좋은 약재 냄새가 진동하고 일꾼들이 바쁘게 오가는 번듯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곳 주인은 사람의 행색을 보아가며 값을 후려치는 아주 교활하고 인색한 자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다가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큰 지게를 진 돌쇠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네 바보 머슴 놈이 어디서 잡초나 잔뜩 베어왔거니 생각하며 적당히 구슬려서 헐값에 빼앗을 속셈이었지요. 약방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턱을 괜 모습으로 돌쇠의 지게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지게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귀한 약초의 향기를 맡고 속으로는 깜짝 놀랐으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혀를 차며 거드름을 피워댔습니다. 쯧쯧, 무식한 놈이 산에서 굴러다니는 잡초만 잔뜩 해왔구나. 이걸 다 다듬으려면 우리 약방 일꾼들 고생만 더 시키겠어. 그래도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온 수고가 가상하니 내 특별히 밥값으로 엽전 한 냥을 쳐주마. 얼른 마당에 내려놓고 냉큼 가거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돌쇠는 엽전 한 냥이라는 말에 그저 기뻐하며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캔 나무를 팔아도 몇 푼 받지 못했으니 한 냥이면 큰돈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지게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연희가 사뿐히 앞으로 나서며 쓰개치마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크지 않지만 낭낭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약방 안을 울리자 시끄럽던 약방 주인과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연희는 지게에 담긴 약초 무더기에서 가장 좋은 뿌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약방 주인의 눈앞에 흔들림 없이 내밀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눈을 뜨고도 귀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시는군요. 이것은 흔한 잡초가 아닙니다. 깊은 산속 깎아지른 바위 틈에서만 이슬을 먹고 자라는 최고급 약재입니다. 게다가 이 약초를 보십시오. 흙을 털어낼 때 뿌리에 잔털이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정성껏 캤고 떼약볕이 아닌 서늘한 그늘에서 맑은 바람으로 사흘 밤낮을 말려 약효를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읍내 장터 시세로 이 정도 품질의 특상품이면 청나라에서 온 무역 상인들이 앞다투어 10냥, 아니 15냥을 주고서라도 사가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장사를 하시는 분이 눈 밝은 사람을 속이고 단돈 한 냥에 남의 귀한 수고를 거저 훔쳐가려 하십니까? 평범한 촌부의 안악인 줄 알았던 연희의 입에서 약초의 자생지부터 섬세한 손질법, 심지어 청나라 무역 상인들의 은밀한 시세까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자 약방 주인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저 바보 머슴인 줄 알고 등을 쳐먹으려다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통쾌하다는 듯 무릎을 치며
바보 머슴 곁에 엄청난 지혜를 가진 귀인이 나타났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약초를 다시 지게에 싣고 당장이라도 돌아서려 하자 다급해진 약방 주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연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제가 잠시 노망이 나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 귀한 약초를 제발 다른 곳에 넘기지 마시고 10냥, 아니 12냥을 쳐드릴 테니 부디 저에게 팔고 가십시오. 결국 돌쇠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12냥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묵직하게 품에 안고 약방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약방 문을 나선 돌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빛나는 지혜와 당찬 기지 덕분에 억울하게 빼앗길 뻔한 제값을 톡톡히 받아낸 아주 통쾌하고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약방에서 받아온 거금 덕분에 돌쇠네 초가집에는 모처럼 여유가 생겼습니다. 쌀독에는 하얀 쌀이 가득 찼고 비가 새던 지붕도 튼튼하게 고쳤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평화로워진 일상과 달리 연희의 깊은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끔찍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계모에게 버림받고 왈패들에게 끌려가 짐승처럼 시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끔찍한 기억이 밤마다 연희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아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연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악몽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비웃는 계모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험상궂은 왈패들이 거친 손으로 자신을 거적대기에 말아 질질 끌고 가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지독한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연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방구석에 웅크린 채 짐승처럼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신을 노리는 늑대들만 가득한 것 같아 두려움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연희의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연희님, 깨어 계십니까?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돌쇠가 연희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다급한 목소리에 연희는 흠칫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평범한 사내들이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테지만 돌쇠는 얇은 문창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돛돌 아래에 멈춰 서서 더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꿈을 꾸신 모양입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돌쇠의 투박하지만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자 연희는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 나와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문을 여는 대신 차가운 흙바닥 마루에 조용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문 밖에 딱 버티고 있겠습니다. 그 어떤 나쁜 놈들도 무서운 산짐승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제가 밤새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쇠의 크고 듬직한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스름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밤눈도 아주 밝고 산에서 나무를 팰 때 쓰는 아주 크고 날랜 낫도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호랑이가 내려와도 제가 다 쫓아낼 수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푹 주무십시오. 돌쇠는 마치 겁먹은 어린아이를 달래듯 밤이 깊도록 문 밖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늘 밭에서 본 신기한 모양의 구름 이야기, 내일 저녁에는
아주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 먹자는 이야기 등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 이야기들이 돌쇠의 구수한 목소리를 타고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투박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듣고 있던 연희의 거친 숨결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돌쇠의 듬직한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끔찍했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성벽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아득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연희는 돌쇠의 그림자를 향해 돌아 누운 채 마침내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새소리에 눈을 뜬 연희가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마루 앞에는 돌쇠가 손에 커다란 낫을 꼭 쥔 채 기둥에 기대어 꾸벅꾸벅 선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정말로 밤이 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연희의 방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기척에 놀라 깬 돌쇠가 연희를 보더니 눈을 비비며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간밤에는 나쁜 꿈 없이 푹 주무셨습니까? 자신의 옷은 밤이슬에 흠뻑 젖어 차가워졌으면서도 오직 연희의 안위만을 묻는 그 순수한 미소. 연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이 바보 같은 사내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구나. 연희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돌쇠에게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의심도 불안도 없는 깊고 단단한 믿음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지혜와 돌쇠의 우직한 성실함이 만나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돌쇠의 집에도 조금씩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알려준 대로 정성껏 말린 약초는 장터의 약방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때를 맞춰 밭을 가꾸자 먹음직스러운 작물들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비가 새던 낡은 초가집 지붕도 두툼하고 튼튼한 볏짚으로 다시 얹었고 텅 비어있던 곳간에는 어느새 쌀가마니가 제법 쌓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매처럼 선을 지키며 지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밭에서 캔 무명 자루를 이고 장터로 향하던 연희의 앞길을 험상궂게 생긴 왈패 무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연희는 눈에 띄지 않으려 평범하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고운 자태와 기품 있는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왈패 하나가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연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허, 이리 눈부시게 고운 아가씨가 어찌 이런 촌구석을 혼자 걷고 있을까? 이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우리 오라버니들과 주막에 가서 시원한 탁주나 한잔하며 놀다 가지 않겠나? 왈패가 억센 손으로 연희의 손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깜짝 놀란 연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도 왈패들의 행패가 두려워 모른 척 발걸음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을 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당장 놓으십시오. 서늘하고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커다란 그림자가 연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뒤늦게 연희를 따라오던 돌쇠였습니다. 평소 동네 꼬마들이 돌을 던지고 놀려도 왈패들이 뒤통수를 치며 구박해도 그저 사람 좋게 웃고 넘기던 바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본 돌쇠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아 있었고 단단한 턱에는 꾹 담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넓은 등 뒤로 연희를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아니, 이 바보놈이 미쳤나.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화가 난 왈패가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돌쇠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날아오는 왈패의 주먹을 덥석 잡아채자 왈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돌쇠는 무술 같은 것을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이른 새벽부터 깊은 산속에서 무거운 지게를 지고 나무를 베며 생존을 위해 다져온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가볍게 팔을 비틀어 던지자 건장한 왈패가 허공을 날아 길바닥에 맥없이 패대기 쳐졌습니다. 이놈이. 다른 왈패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돌쇠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짧고 거친 실랑이 속에서 돌쇠가 입고 있던 얇고 낡은 배적삼이 어깨부터 등까지 쫙 하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것은 평소의 어리숙한 얼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몸이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맺힌 거대한 팔뚝과 쩍쩍 갈라진 넓은 등, 근육은 수많은 노동으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산짐승처럼 거대한 기백에 완전히 질려버린 왈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도망가는 왈패들을 노려보던 돌쇠가 휙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늘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돌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특유의 해맑고 순박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돌쇠는 찢어진 옷자락을 양손으로 허둥지둥 여미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제 옷이 다 찢어져 버려서 아주 흉한 꼴을 보였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연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서운 괴력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듬직하고 거대한 뒷모습,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걱정하며 다정하게 웃어주는 순수한 얼굴. 찢어진 옷 틈으로 보이는 단단한 사내의 몸을 마주하자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인 줄만 알았던 이 남자가 그 어떤 장군보다 크고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로 돌쇠에 찢어진 적삼을 꿰매던 연희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낮에 사건을 겪으며 연희는 이 남자라면 자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바느질을 멈추고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오라버님, 제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돌쇠에게 연희는 마침내 자신의 기구하고 참혹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큰 부잣집의 딸이었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계모의 무서운 흉계에 빠져 왈패들에게 납치당했다는 것. 그리고 병든 노비로 위장되어 억울하게 시장 바닥에 팔려오게 되었다는 모든 진실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조용히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돌쇠의 커다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돌쇠가 번쩍 자리에서 일어나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내 당장 가서 그 못된 계모를 혼쭐 내주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낫을 들고 부잣집으로 뛰어갈 기세인 돌쇠의 옷자락을 연희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참으십시오, 오라버님. 지금 가보았자 계모는 발뺌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좌가 없지 않습니까? 연희의 단호한 말에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희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오라버니, 무작정 찾아가 보았자 그 교활한 여인은 발뺌할 것이 뻔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끔찍한 죄를 직접 실토하게 만들 기막힌 방도가 있습니다. 돌쇠는 연희의 치밀한 계획을 듣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돌쇠였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연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하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고 호의호식하던 계모는 비단 이불을 덮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잣집의 높다란 담장을 훌쩍 넘어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커다란 두건으로 얼굴을 칭칭 감싼 산덩이처럼 거대한 사내였습니다. 바로 왈패로 완벽하게 변장한 돌쇠였지요. 인기척을 느낀 집안의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험한 산을 타며 나무를 해온 돌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추풍낙엽에 불과했습니다. 돌쇠는 커다란 주먹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을 막아서는 하인들을 단방에 픽픽 쓰러뜨렸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방 앞까지 다가간 돌쇠는 굳게 닫힌 방문을 단숨에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계모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돌쇠는 미리 준비해 간 커다랗고 퀴퀴한 망태기를 계모의 머리 위로 푹 씌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발버둥 치는 계모를 마치 가벼운 나무찜을 치듯 어깨에 번쩍 들쳐 메고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망태기 속에 갇힌 계모는 이리저리 부딪히며 숨막히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쿵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계모는 차가운 흙바닥에 매정하게 패대기 쳐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계모가 신음하는 사이 머리 위로 험악하고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보시오, 마님. 당신이 처분하라던 그 딸년, 내가 아주 깔끔하게 없애줬는데 어찌하여 여태 수고비를 주지 않는 것이오. 그것은 돌쇠가 꾸며낸 무시무시한 왈패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발로 바닥을 쾅쾅 구르며 더욱 살벌하게 윽박질렀습니다.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도 당장 청나라 노비 시장에 팔아버릴 테다. 자신을 납치한 자가 과거 연희를 처리하라고 사주했던 왈패라고 단단히 착각한 계모는 청나라로 팔려간다는 말에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발악에 망태기 속에 갇힌 계모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 이놈아, 그 딸년 확실히 죽여서 처리하라고. 내가 분명히 100냥을 주지 않았느냐. 쌀 20섬은 좋기 살만한 엄청난 돈을 주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러느냐. 어두운 마당에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연희를 죽이라고 사주했으며 그 대가로 100냥이라는 거금을 쥐어주었다는 끔찍한 범행을 낱낱이 자백하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험악하게 으르렁거리던 왈패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순박한 평소 돌쇠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계모가 그 목소리의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던 찰나 훅 하는 바람과 함께 머리에 씌워져 있던 망태기가 시원하게 벗겨졌습니다. 눈부신 횃불 불빛에 눈을 찌푸리던 계모는 서서히 드러나는 주변 풍경을 보고 그만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곳은 왈패들의 소굴이나 으슥한 산속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는 깃발이 나부끼고 포졸들이 창을 들고 늘어서 있는 곳, 바로 관아의 동원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모의 눈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희가 단아한 무명옷을 입고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얼굴을 가렸던 두건을 벗어 던진 돌쇠가 늠름하게 서 있었지요. 무엇보다 계모의 혼을 쏙 빼놓은 것은 동원 대청마루 중앙에 무서운 얼굴로 앉아있는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돌쇠가 계모를 끌고 오기 전부터 연희와 함께 자리를 지키며 망태기 속에서 흘러나온 계모의 끔찍한 자백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듣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관아가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사또의 불호령에 모든 죄가 탈로 난 계모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의 벼락 같은 불호령의 동원 마당은 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죄가 탈로 나자 계모는 넋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매서운 눈으로 계모를 노려보며 죄를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내 인연. 남편이 죽은 후 전실 자식을 어여삐 거두기는커녕 재산에 눈이 멀어 왈패를 사주해 천금 같은 딸을 노비로 팔아넘기다니. 인면수심의 짐승도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내 입으로 쌀 20섬의 돈을 주며 살인을 교사했다. 자백하였으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을 터. 여봐라. 저 요망한 여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본래 주인인 연희 아기씨에게 돌려주고 저 여인은 평생 관아의 노비로 삼아 가장 험한 일을 시키도록 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계모를 포박했습니다. 계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싹싹 빌었지만 연희는 싸늘한 눈빛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웠던 계모는 거친 포승줄에 묶인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집이었던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모 편에 서서 연희를 핍박했던 하인들은 마당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벌벌 떨었지만 본래 심성이 고운 연희는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집안의 기강을 다시 세웠습니다. 빼앗겼던 재산과 신분을 모두 되찾은 연희는 이제 읍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품 있는 양반가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고 화려한 집에서 오직 한 사람, 돌쇠만이 덧돌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으리으리한 마당 한가운데서 거친 무명옷에 집신을 신은 돌쇠는 마치 자신이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 씨는 본래 절이 높고 귀한 분이셨는데 나 같은 미천한 바보 머슴이 감히 곁에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날 밤 달빛이 어스름하게 내려앉은 뒷마당. 돌쇠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평생 써온 낡은 나탄 자루와 연희가 꿰매 주었던 찢어진 적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연희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소슬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원래 살던 다 쓰러져가는 산골 초가집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대문 문고리를 막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지금 어딜 가시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연희가 단정한 비단 한복을 입고 손에 청사초롱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슬프고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낡은 보찜을 등 뒤로 숨기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기씨. 저기 소인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기씨께서 원래 자리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같이 미천하고 무식한 놈은 이 훌륭한 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돌쇠가 억지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려 하자 연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돌쇠의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크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맞잡았습니다. 돌쇠는 아기씨의 고운 손에 자신의 흙 묻은 손이 닿자 놀라서 펄쩍 뛰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돌쇠의 손을 더욱 꽉 쥐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오라버니는 1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피 같은 전 재산을 내어주고 장터에서 저를 사지 않았습니까? 제 목숨은 오라버니의 것이고 저는 이미 오라버니의 사람입니다. 이 넓은 집도 억만금의 재산도 곁에 오라버니가 없다면 제게는 그저 차가운 껍데기일 뿐입니다. 돌쇠의 커다란 두 눈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저 가여워서 구한 것뿐이지 감히 아기씨를 어찌 해보려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 머슴 아닙니까? 그 말에 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보라니요. 10년을 모은 돈으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살려내고 위험에 처한 저를 온몸을 던져 지켜주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양반 사내보다 지혜롭고 듬직하고 내면이 꽉 찬 진짜 사내가 바로 오라버니입니다. 다 죽어가던 저를 거두어 그 좁은 방구석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마음을 다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어딜 간다는 겁니까? 연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돌쇠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닦아내며 읍내 최고 부잣집 여주인다운 당찬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집안의 기둥이고 안주인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이 문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잔말 마시고 당장 내일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어리숙한 사내 돌쇠와 지혜롭고 당찬 아기씨 연희의 기막힌 인연은 그렇게 부부의 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머슴이 부잣집 아기씨와 혼례를 올렸다며 놀라워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돌쇠와 연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덕을 베풀었고 아들, 딸 낳고 백년해로하며 아주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다 죽어가는 병든 노비를 심량에 샀다가 평생의 짝을 얻게 된 바보 머슴 돌쇠의 이야기. 오늘의 야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